그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그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의 위엄을 자랑하던 삼성전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한때 매각설과 자금난에 시달리며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던 기업,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2025년 결산 실적 발표 현장. 장내에 울려 퍼진 숫자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 무려 49%.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물건을 1,000원어치 팔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내 주머니에 500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에서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이 숫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 좋게 AI 붐을 탄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이 경이로운 실적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잔혹하고도 위대한 뒷이야기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잠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죠.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디램만 잘하는 반쪽짜리 회사다. 낸드 플래시에서 적자가 나면 금방 무너질 거다라는 냉소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2025년 하이닉스는 보란듯이 낸드 사업부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특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하며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였을까요? 왜 전 세계 AI 황제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나 HBM 공급을 앞당겨 달라며 러브콜을 보낸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엔지니어들의 피눈물 나는 암투와 경영진의 도박에 가까운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통 큰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단순한 선심 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의 하이닉스가 아니다. 우리가 곧 표준이다. 라는 선언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 삶과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이닉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반도체 상식은 오늘부로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과연 하이닉스는 어떻게 만년 2등의 꼬리표를 떼고 대한민국 영업이익 1위라는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성장의 동력, HBM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HBM이 처음에 실패작이라 불리며 버려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고독한 시간이 존재하죠. SK하이닉스의 HBM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의 보석 대접을 받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BM은 연구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소위 돈만 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의 주류는 누가 더 얇고 누가 더 저렴하게 디램을 만드느냐는 치킨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한 연구팀이 엉뚱한 생각을 해냅니다. 야, 드램을 옆으로 넓히는 게 한계라면 위로 높게 쌓아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 사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정은 너무나 복잡했고 수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들은 그렇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 없었거든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당장 돈 되는 디램 공정이나 챙겨라. 라는 비아냥이 들려왔죠. 실제로 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은 이상하리만치 고집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데이터의 홍수가 터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이 기술이 유일한 정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3년 거짓말처럼 그 언젠가가 찾아왔습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에 AI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고 기존의 드램으로는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며 해결책을 찾을 때 하이닉스는 조용히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깎고 다듬어온 HBM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때 상황을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우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미친 성능의 물건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이닉스의 HBM3와 HBM3E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이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기술의 격차는 넘사벽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뒤처진 게 뼈아픈 실수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이닉스가 미래를 보는 도박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효율성을 따지며 연구를 중단할 때 하이닉스는 적층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MR-MUF 공정을 완성시켰습니다.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 열을 식히는 이 기술은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HBM만으로 영업이익 47조 원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사실 하이닉스 내부에는 HBM만큼이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또 하나의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던 낸드 플래시 사업부입니다. 모두가 낸드는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하이닉스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과연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낸드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이닉스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라는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 센터의 깊숙한 곳, 그곳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의 화려한 부활극 뒤편, 가장 어둡고 습했던 곳을 비춰보려 합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 난디 플래시 사업부입니다.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의 낸드는 돈 먹는 하마 그 자체였다는 걸요. 매 분기 수조 원의 적자가 쌓였고 시장에서는 차라리 낸드를 포기하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하이닉스는 보란듯이 낸드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신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ESSD, 즉 기업용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나 GPU,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HBM 같은 디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AI가 학습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는 대체 어디에 저장될까요? 바로 저장 장치입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나 느린 SSD로는 AI의 광속 같은 처리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이닉스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128단, 176단을 넘어선 초고층 낸드 기술이 집약된 ESSD였습니다. 특히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세운 자회사 솔리다임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수 당시만 해도 비싸게 샀다, 승자의 저주다라며 비난이 쏟아졌지만 솔리다임이 보유한 초고용량 ESSD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테크 거물들이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저장 장치가 느려서 AI 연산이 지체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진 것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데이터 센터에 꽂을 ESSD 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실제로 낸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싸구려 메모리를 대량으로 팔아 푼돈을 벌던 구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담은 프리미엄 제품을 제값받고 파는 명품 브랜드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좀 쉬자거나 안전하게 가자고 할 법도 한데 하이닉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미래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아예 주주들과 함께 반도체 제국의 파이를 나누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2조 원 규모의 주식 소각.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장을 뒤흔든 이 통 큰 결단 뒤에는 하이닉스가 그리는 더 크고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이닉스는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토록 과감한 베팅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용인의 거대한 공사 현장과 이사회의 밀실에서 오간 대화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광고? 아니면 유명 연예인의 모델 기용? 아닙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그것도 내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숫자 말이죠. 2025년 초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결정은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여러분, 매입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주식을 사서 금괴 넣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걸까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은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올라갑니다. 12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한두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이닉스는 왜 이 엄청난 돈을 기술 개발이나 공장 증설에 다 쓰지 않고 주주들에게 돌려준 걸까요? 세간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기념 파티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화답하는 정치적 액션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던진 일종의 자신감 넘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 공장 돌릴 돈, 미래 투자할 돈 다 떼놓고도 이만큼이 남는다. 앞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테니 이제 우리 배에 올라타라는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실제로 하이닉스의 시선은 이미 10년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 위에 무려 12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2조 원을 태워 없애면서도 동시에 120조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 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이것이 바로 현재 SK하이닉스가 구사하는 거인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 건설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의외로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생태계였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수백 개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함께 입주합니다. 하이닉스는 깨달은 겁니다. 나 혼자 잘나서 HBM 1등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칩을 깎는 장비 회사, 열을 식히는 특수가스 회사, 심지어 반도체를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까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묶어버리는 하이닉스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보를 지켜보는 경쟁사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삼성전자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메모리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성급한 진단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1위의 수성은 공성보다 어려운 법이죠. 하이닉스가 12조 원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하이닉스의 독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 FN 하이닉스 동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심지어 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조차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47조 원의 영업이익, 49%의 이익률. 이 꿈 같은 숫자는 과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버블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마지막 불꽃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이닉스가 준비한 넥스트 시나리오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리스크들,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기업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전 세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는지를 목격했습니다. 47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은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했던 HBM이라는 기술에 10년을 베팅한 집념의 가격표이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통찰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1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이닉스의 왕좌를 노리는 도전은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HBM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방패를 들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려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HBM의 시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거물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반도체를 사지 않습니다. 자기네 설계에 딱 맞는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맞춤형 메모리를 원하죠. 하이닉스가 이 고객 맞춤형 전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47조 원의 영광을 100조 원의 신화로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이닉스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뛰어갈 때 자신만의 가치를 믿고 묵묵히 다른 길을 닦아온 자만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반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의지가 자본과 결합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반도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주가 창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7조 원의 신화, 그 주인공인 SK 하이닉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대한민국 반도체 전쟁의 다음 챕터가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그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클래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